제가 그 영업을 하면서 그동안의 실전에서 느꼈던 거, 그런 것들을 아마 오늘 잠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미국계 회사인 폴이라는 회사에서 영업을 많이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국내 영업뿐 아니라 해외도 이렇게 영업 가서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영업이라는 게 뭔지 나름대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고, 제가 그나마 이렇게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영업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교육을 받았고, 또 외국에 가서도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거 있죠. 트레이너스 포 트레이닝,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트레이닝 해야 돼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한두 가지라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그 하이라 코리아라고 하는 그 독일계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부서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영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신나하고 고객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나름대로 혼자 고민하면서 저희 직원들 교육하고, 또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이 기술 영업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이 6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야겠다. 기술 영업이라는 단계를. 그래서 요 단계를 밟아가면서 영업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뭘로 붙이냐면은 액션, ACTION으로 해가지고 성공적인 기술 영업의 6가지 단계,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를 잘 생각하면 우리가 영업할 때 현재 어느 단계에 있고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이 A가 뭐냐면 attractiveness, 매력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고객을 선택할 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처음 기술 영업을 한다고 하면 이 영업을 시작하는데 이 나한테 맞는 고객, 정확히 좀 더 표현드리면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걸맞는 고객을 찾아야 뭐가 매치가 되겠죠. 전혀 자기하고 맞지 않은 고객을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내가 마음에 드는 고객을 찾을 수 있지만, 거꾸로 고객 입장에서도 내 기술이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요 두 가지가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A, Attractiveness. 이건 오늘 강의의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영업 기술을 설명한다는 걸 지금 그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시간이 한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지겨우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너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C는 뭐냐면 comprehension이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고객을 만났을 때 그 고객이 원하는 니즈가 뭐냐, 어떤 문제가 있냐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comprehension 하려면은 그 전에 필요한 게 listening이죠. 경청이죠. 그래서 경청과 이해, 요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이제 우리 고객이 알았어요.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았어.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객한테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겠죠. 특히 솔루션 제시할 때 중요한 게 토탈 솔루션이라고 제가 P를 붙였어요. 그래서 토탈 솔루션.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5가지가 있는데, 많은 영업사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얘기하러 갔어요. 근데 고객이 사실은 2가지, 3가지 더 필요해. 근데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어.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가지 보고 얘기한 것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토탈 솔루션을 고객한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T고요. 그 다음에 I는 인티머시. 기술적인 제안을 했어요. 견적도 넣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오더가 오나요?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적인 관계, 친밀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깁니다. 업스쿨. 그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이 뭐겠어요? 가격이죠. 야, 이 비싸서 내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겠어. 그 가격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오더 한 번 받고 튀고 나누는 게 아니라 넥스트 오더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 6가지 단계를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건 또 워크샵 개념으로도 교육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 강의 개념으로는 좀 별로 적합하지는 않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기술 영업의 6가지 법칙. 해서 이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다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제가 뵈니까 다 단전, 수전, 공평전 다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마치 교과서 진도 나가듯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다가 혹시 뭐 필히 꽂히면 또 그걸 얘기하다 보면 여기 있는 거 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뭐 끝까지 진도를 떼야 이게 뭐 강의가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죠? 혹시 저 얘기 들으시면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바로 하셔도 돼요. 뭐 전혀 이게 어렵게 서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조심스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얘기드린 6가지거든요. 첫째는 기술 영업의 성공 공식부터 시작해서 고객을 믿지 말아라. 영업은 설득의 과정이다. 가격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야 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영업은 조직 대 조직이다. 요렇게 이제 6가지의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성공 공식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하고 영업인데 기술하고 영업이 기술 영업이죠. 기술하고 영업이 합쳐진 게 기술 영업인데 옛날에는 이게 합쳐진 개념으로 생각하면 됐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더하기 영업 하면은 기술 영업을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기술이 100점이야. 영업은 0점이야. 그래도 합치면은 100점이 돼가지고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사한 기술이라든가 유사한 제품이라든가 뭐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술하고 영업이라는 것을 더해가지고 기술 영업이 성공되는 게 아니라 기술하고 영업을 곱하기로 가야 돼요. 기술 100점이라도 영업이 빵점이면은 빵점이에요. 소비가 안 돼. 반대로 기술이 빵점이고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됐어요. 실력이고 뭐 이러면 뭐 그래 해가지고 뭐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영업력만 가지고 영업한다? 안 됩니다. 기술 영업.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쪽이 더 강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기술이 강한 분들도 있고 영업이 강한 분들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과 영업이 곱하기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골고루 가야 수주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수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거냐? 기술의 포인트는 왜 고객이 우리 기술을 써야 되느냐? 왜 고객이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하느냐? 우리 기술 아니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고객이 원하는 기술이 되겠죠. 두 번째로 영업이라는 측면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사한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내가 너한테 사야 되는데? 왜 내가 너한테 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너한테? 전에 제가 데리고 직원 중에서 제가 한 30년 정도 영업만, 기술 영업, B2B 기술 영업만 쭉 했었는데 정말 영업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편의점 최 소장이라고 계세요. 그최 소장이 정말 영업을 잘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고객의 관심을, 마음을 끌어내고 또 이 친구는 또 기술을 설명할 때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우리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IT 같은 거를 뭐 영화에서 뭐 막 설명을 해서 보스한테 설명하면 보스가 English. 야, 영어로 말해. 영어로 말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지. 고객한테 우리 기술의 장점을 설명해 주는데 이 친구만큼 제가 설명을 잘해줘. 너무나 쉬운 단어로 머리에 다치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감히 그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잘하면 영업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가 너무나 영어를 잘해가지고 제 밑에 있는 직원인데 이 친구 때문에 덩달아 저도 실적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후선 휴가를 휴가라고 말하기 곤란하지만 포장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까지 갔다 왔어요. 파리까지 가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 친구가 영업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영업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멋진 친구가 나중에 이제 독립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망했어요.
영업을 잘하는 친구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최고의 영업을 최고의 했던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친구가 많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기술만 있다고 해서 영업이 되느냐? 안 됩니다. 영업만 잘한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하느냐? 않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잘못했던 사업을 하면서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후두를 맞았어요. 후두 맞으니까 한 방에 날아가거든요. 집에. 그 다음부터는 신용불량자 걸리고 해서 회로 나갔다가 완전히 지금으로 다 은퇴했어요. 그렇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 영업만 잘한다고 해서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말씀까지 다 드릴 건 아니고 저는 뭐 일단 영업 기술만 갖고도 안 되고 영업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술 영업이라는 컨셉 자체가 언제나 기술과 영업이 두 개가 같이 곱하기로 간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하기가 아니다. 곱하기로 간다. 기술이 빵이거나 영업이 빵이면은 전체적으로는 빵점이 될 수밖에 없다. 수주가 안 된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에 관한 컨셉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고객을 믿지 말아라. 고객을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제가 영업할 때 이제 고객하고만 미팅하고 상담하고 아까 같은 그 액션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제시하고 이제 수주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언제쯤 수주가 가능하게? 이번 달 말까지는 수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 달 말까지는 아마 군대 쪽에서 발주가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스한테 이거 보고하면서 이번 달 말까지는 수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보스가 그때가 보스죠. 프랑스 보스였었어요. 프랑스 보스가 수주가 언제 된다고? 이번 달 말까지 수주됩니다. 수주가 언제 된다고? 똑같은 걸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번 달 말까지 수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그 생산 기술 과장님이 이번 달 말까지 발주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 수주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머리가 미치고 나는 거죠. 진는 거죠. 이 고객이 이번 달 말까지 발주 주기로 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하는 건데 자꾸만 나한테 물어보기를 언제 발주를 받을 수 있느라고 언제 수주했으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어요. 왜 그걸 물어보지. 나중에 그 건이 수주가 안 됐어요. 그 다음 말까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제가 말씀드린 고객과 우리 영업이라는 게 조직 대 조직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개인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물건 살 것 같으면 그 사람 개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100%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B2B에서는 고객 한 사람이 아무리 키맨이라도 그 한 사람이 결정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조직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뭐 그 사람이 기술 쪽이 됐든 구매 쪽이 됐든 뭐 누구든 간에 발주 줄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직이 돌아가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조직이 돌아가는 걸 생각 안 하고 그 개인의 말만 믿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통수만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대리점 사장님한테 저보다 연배가 10살이나 많으신 대리점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화면에서 하나님 힘이사 고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업을 해? 이런 얘기 하시던데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 영업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에서는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이 결정한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고객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평생 씨름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고객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저는 고객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이 우리의 적인가요? 아니면 고객이 우리의 아군인가요? 우리 편인가요? 고객을 이렇게 우리의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말이 여기 프렌드미, 트린미 발음 어떡하는지 모르겠어요. 적과 아군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객은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경쟁업체는 우리의 적이지.
고객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요. 고객이 누구를 어느 기술을 선택할 것이냐. 그 내가 하기에 달린 거지. 또 경쟁업체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가 달린 거지. 고객을 자꾸만 적이나 아군으로 구분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저는 고객을 한마디로 정의하려면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 고객은 어린 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 그 수십 년 동안 영업하면서 B2B 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 이 마인드. 이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거. 고객은 늘 옳습니다.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고객은 늘 옳습니다. 제가 그 울산에 출장 가는 공항에 그 렌트카에서 제가 자주 출장 가니까 그 여중을 잘 알아요. 오늘 제가 차를 반납하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여중이 거의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전날 어떤 고객이 차를 반납하겠다고 밤에 마지막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하겠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마지막 비행기이기 때문에 좀 사무실에 있어 달라, 공항 사무실에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차를 가지고 왔더니 이미 렌트카에서 지원자가 퇴근해버린 거예요. 가지고 그냥 길바닥에다 그냥 차 팽이쳐놓고 이사 올라가 버렸어.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어떻게 된 거냐? 그 보니까 고객은 렌트카 회사에다가 연락을 했다. 마지막 비행기. 근데 렌트카 회사 직원 중에서는 전화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뭐 해프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유명한 말. 그때 그 여직원이 약간 이렇게 눈물 섞인 목소리를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서 저는 위로를 했죠. 에이, 그분 나쁜 놈이네. 어떻게 뭐 그렇게 했을까 했더니 그 아가씨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고객은 늘 옳습니다. 말을 듣다니까요. 진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게 렌트카에서 이름 얘기를 그 금호 렌트카였거든요. 그게 아시아나 계열이거든요. 아시아나 그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 직원들에게. 그 고객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는 거지.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그 얘기를 접하는 거예요. 우와, 내가 볼 때는 그놈이 옳은 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B2B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의 고객 만족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객이 해당하는 대로 해주지 말아라. 여기. 고객이 해당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우리가 B2B 사이드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기술 아닙니까? 고객이 우리보다 그 기술을 더 많이 알고 고객이 우리보다 더 써있다 그러면 우리가 팔 물건이 없는 거죠. 팔 기술이 없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고객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그럴 어떤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나중에 그 슬라이드에 나오면 안 되면 기술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컨셉을 흔히 얘기하는 것은 갑갑을 뭐 이런 걸 다음 슬라이드 또 나오겠지만 또 나오면 넘어갑시다. 고객을 보통 이 인더스트리얼 마케팅 할 때 B2B에서는 고객을 보통 네 종류로 보통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고객 하면 하나 한 종류의 고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구별력 중에 있는 고객을 이코노믹 바이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생산이나 기술 쪽에 있는 부분들을 가리켜서 테크니컬 바이어라는 말을 쓰고 실제로 사용하는 거 실제로 정확하게 생산 중이겠죠.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서 쓰는 사람 그거를 엔드 유저라는 말을 씁니다. 최종 사용. 그다음에 코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코치는 기술 적용으로나 어떤 그 상업적으로나 그 회사의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밀러 하이맨이라는 데서는 그 네 가지로 고객의 중요를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고객 얘기할 때 머릿속에 단순히 고객 이러면은 조금 약간 혼동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바이어냐, 이코노미까 1이냐, 팁이냐, 아니면 엔드 유저냐, 코치냐 이런 개념을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영업할 때 도움이 돼요. 근데 고객 인상적인 관계는 뭐 이건 제가 특별히 말 안 해도 알겠지만은 파트너십인 거죠. 근데 이 동반자 관계라는 이 개념을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파트너다. 동등한 권리. 이건 제가 굉장히 직원들한테 강조를 많이 해요. 그 제가 지금 계시는 그 청중들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회사의 어떤
입장, 보통 입장을 테크니컬 마케팅 포지션으로 얘기하는데 기술적인 마케팅 포지션이 그 대고객 입장에서 어떤 정도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객이 얘기하면 갑과 을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갑이 을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게 이제 그건데 저는 이제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동등한 권리가 뭐냐면 고객이 우리 기술을 우리 제품을 살 수도 있고 사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우리는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팔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를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팔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 소비자 마케팅은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느니라. 뭐, 이상한 말들 많이 쓰는데, 그런 그 소비자 마케팅, B2C에 대한 이런 거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B2B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 드리븐, 기술 위에 어떤 그 영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 마인드 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를, 특별히 이제 가격 협상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그뭐 자동차 회사 구매부장님하고 좀 금액이 약간 높은 걸로 해서 가격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가격 협상에서는 이제 그 자동차 구매부장 계속 이제 자기들 근거를 내놔라. 이 가격이 왜 나오냐. 근거를 내놔라고 싶어 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있는 대로 근거를 줬어요. 이거 좀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 깎으려고 하는 거죠. 내놔라. 그래서 아니, 저희가 부장님, 저희가 자동차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차값이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면은, 그 3천만 원이라고 3천만 원짜리를 살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지.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부품비로 따져가지고 가격 내느라고 합니까?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는 살 수가 없대. 너무 현장에서 이게 올라왔지만 가격은 비싸서 안 된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직원들로 갔었는데, 돌아가자, 안 되겠다. 가방을 하나씩 샀어. 천천히 가방을 쌌어요. 옷도 없고 하나씩 쌌어요. 근데 그거 그냥 눈이 땡겨지더라고. 이 친구는 우리가 팔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친구지. 지가 맨날 가벼워 생각하는 거죠. 자동차에서 구매부자로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인터넷, 얼마나 많은 걸 구매를 하겠습니까? 가방 샀어요. 그래서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가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얘기를 못하고 제 밑에 직원한테 아니 저를 갖고 이 사람이 회사 너희 회사 사장의 동생쯤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쁜 무슨 동생이야. 우리가 팔자는 권리가 있다니까. 더 이상 못 팔겠다 하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나오려고 하는 건 사실은 물론 쇼죠. 어떻게 제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비로소 좀 태도가 좀 구부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유럽만 한 게 아니라 구매부도 일을 맡아서 본 적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구매부장 입장이에요. 자, 현장에서 기술부터 다 했어. 그래서 올라왔어요. 이게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끊는다? 안 산다? 그게 쉽겠습니까? 현장에서 기술부터 했는데 이게 가장 최적의 기술이다. 라고 해서 구매해달라고 왔는데 구매해서 가격은 좀 비싸. 이거 더 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마음인 거지. 이거 자체를 거부해가지고 야, 받고 안 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박부시켜가지고 현장에다가 다시 생산기술팀에다가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재검토해와 다른 기술 가져와 라고 하려면 자기도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저는 구매를 한 몇 년 해봤는데 할 때 그렇더라고요. 이게 업체가 아유 정말 안 살 수가 없어. 왜? 처음부터 새로 검토해야 되니까 그 업체를 안 살라고 그러면 구매부라고 해서 허트북의 갑인데 정말 올마이티 갑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카드를 함부로 막 쓰시게 되면 이게 낭패를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고객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퀄레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일즈 대표가 고객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게 굉장히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 영업하는 사람이 이거 존경을 못 받으면 참 그냥 맨날 일로 끌려가는 거죠. 평생 글로 끌려갑니다.
제가 그 환경공학으로 학위를 했거든요. 학위 하면 딱 끝내줍니다. 영어 때문에. 제가 무슨 환경에 무슨 못 꽂혀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영업하던 게 환경 쪽에 그 쓰레기 매립장에 침수수 처리하는 그 기술이 있었어요. 독일 있을 때, 독보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국에 이제 군청, 뭐 환경부 이런 데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 정부 도시도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보통 이제 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일단 민간 업체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서브렉트 뭐 느껴보지 않는 뭐 산업공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지방에 이런 군에 출산인들 만나러 가도 이거 뭐 사람은 지급을 잘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나? 이 완전히 사람으로 업자 취급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이 기술이 같이 효과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환경적으로 특히 그 위원회를 통해서도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맞잖아. 그 뒤에 민원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기술을 선택할 때, 이 공무원들께서는 좀 약간 뒤로 빠지시고, 위원들 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주로 이제 교수라든가 아니면 박사들, 이런 분들 모시다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해서, 진짜 이제, 이게 업자로 뭐 이사, 부사장 이런 명함 갖고 가봐야 어차피 업자고, 이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아서 그래도 명함에 박사를 넣고 가야 이게 고객으로부터 다시 공문을 그래도 무시는 안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이게 아니면 영업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객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지식이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인간성이라든가 비즈니스 매너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너 부분에 있어서 인사하기. 제가 매너 교육도 따로 받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인사하는 거를 우리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죠. 초등학교 때 그죠. 근데 사실 인사할 때 교육을 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 깊은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인사하는 게 정중하게 인사를 잘 하는 거. 보통 이제 고객을 만나는데 보통 우리 저랑 만나는 고객 정도 만나면은 그냥 우리 하는 대로 그냥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하는데 거기에 뭐 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진짜 높은 사람을 만났어. 저번에도 그분이 어떤 뭐 파워 있는 분이야. 그분한테 뭔가 내 어떤 그걸 눈에 좀 띄고 싶어. 그럴 때 인사,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 인사가 되는가. 이런 어떤 부분을 제가 교육받았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사하면 대표적인 게 그 일본 사람들 인사하는 거 있죠. 제가 나고야에 가가지고 일본 직원들과 같이 하고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 정말 그 친구가 그 폴드폰 인사라는 걸 진짜 제가 그거 받아봤어요. 진짜 이거를 스피드 못할까. 이게 정말 여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접히는 인사를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 문들 바는 모르겠더라. 근데 제가 그 교육받을 때 그 선생님이 그거는 이제 그 일본식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죠. 일본식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은 얼마나 이걸 숙이느냐. 이 각도가 정중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게 따라서 정중함의 정도가 달라진다. 근데 한국 인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인사는 뭐가 다르냐. 한국 인사는 이, 이 얼마나 숙이느냐, 각도가 정중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속도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 안녕하십니까? 네, 어떠세요? 천천히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인사가 정중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우리 이렇게 만날 때는 그렇게 사실 필요 굳이 없어요. 근데 정말 약간 특별하신 분, 어디 회장님을 만난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의 인사, 이 인사가 그분이 이병철 회장을 직접 만났을 때 자기가 그렇게 인사를 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이 지나가면서 그분은 실제로 이병철 회장님 만나러 가가지고 비서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요. 근데 저쪽에서 저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다가. 딱 들어오시는데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아, 그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그분. 그러시고, 뭔가 이병철 회장님한테 뭔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지나가다가, 보고, 저는 뭔가, 끄는 거죠. 주의를 끄는 거죠. 만나고서는 한 명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할 때, 꼭 제가 요 얘기, 정말 그 하신 그런 정중하게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봐라. 달라진다. 너를 보는 그 눈빛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그 얘기라고. 그 다음에 이 면담 중에, 이것도 사소한 건데, 고객하고 면담 중에 고객의 어떤 그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편안하게 하는 건 뭐냐면, 동조입니다. 동조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하고 앉아서 얘기할 때, 그러면 고객이 다르게 듣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자연스럽게 저 다를 겁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 왜 우리 애들이 이쁩니까? 나는 어디가 닮았다 발가락이 닿더라도 닮았거든. 닮는 게 좋아.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뭐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 그 얘기하면서 조금 여러 개 찾고 있잖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자세를 취해준다. 그게 굉장히 대화할 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자기랑 같은 하나도 있다든지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걸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특히 제가 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하는데 전화 받을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이더 그래 김석천입니다 이렇게 그러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더 그래 김석천입니다. 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스입니다. 도레미파 솔 안녕하십니까 하이더 그래 김석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더 그래 김석천입니다. 전화 받을 때 여러분이 들을 때 뭔가 힘이 나는 목소리하고 쉬는 목소리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솔로 여기서 언제나 힘차게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라 솔 정도 올려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장님 반갑습니다 그 솔로 얘기하는 거 하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 주셨네요 하고는 전화 받는 사람이 기분이 짙어요. 그런 것들 사소한 것지만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안이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업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준비 고객을 판별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 고객은 제가 만든 말인데 진상 고객하고 다릅니다. 진상 고객은 일을 하는데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해서 하는 그런 게 진상 고객이고 준비 고객은 살듯 말듯 하면서 결국은 안 사요. 그 준비 고객입니다. 준비가 뭐예요? 쉽게 죽잖아. 죽었는데 움직이거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영업하러 다닐 때 정말 그 마음씨가 따뜻한 고객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또 약간 젊었을 때 가면 굉장히 반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유 고생이 많지 그 다음에 차 한잔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분위기는 어때 다른 쪽은 어때 아주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만나면 또 형님 같고 또 만나고 싶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고객이세요. 그래서 그 아주 대형 유학 프레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그 설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팔고 싶은 그게 이제 제 타겟이었는데 몇 달을 갔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CPIO의 단계에서 토탈 솔루션까지 나갔는데 견적까지 나갔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하다가 결국 제가 포기해서 제풀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그분을 만나고 싶어.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불같게 대해주니까. 그런데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이거 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손절을 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좀비 고객을 하루라도 빨리 길치하면 길치할수록 저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낭비하는 걸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 가야 되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이거
신호등대가 그려놨잖아요. 노란 신호등이 굉장히 영업사원들, 영업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거 오다가 수부가 진행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 가는 게 스톱이니까. 그럼 다른 데 가요. 다른 업체 찾아보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찾아보고, 뭔가 다른 추격을 할 수 없나 생각할 텐데,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계속 쭉 나가면 된다고. 그런데 노란불은, 이 노란불이 빨간불로 될지, 이 노란불이 파란불로 바뀔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직원들이 그 노란불을 빨간불로 내지는 파란불로 확인하는 걸 두려워해. 거기서 자꾸 준비가 생성돼. 준비 고객이 왜 나오느냐? 내가 준비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준비 고객을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고. 그래서 빨간불 오케이. 빨간불이네. 일단 벌써 여기 갈 필요가 없지. 다른 데 찾아야지.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 마음에 언제나 빨간불로 안 가고 빨간불로 가면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노란불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 고객을 미리 판별하는 게 중요한데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요. 첫째, 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고객이 왜 우리 걸 사야 되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듣고 야, 고객이 왜 우리 걸 사야 돼? 고객이 산다고 했는데요. 아니 근데 왜 사야 되냐? 왜 꺼내면 안 되는 거야? 이 질문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영업하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또 왜 고객이 우리 걸 산다고 그러니? 왜냐하면 정비 고객일 수 있거든요. 말로만 립 서비스만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팔고 싶으니까 그 피를 꽂혀가지고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고객이 어떤 테크니컬 리전이라든가 이코노믹 리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대나무를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단계별로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매듭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토탈 솔루션 과장님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견적을 냈어요. 그렇게 견적을 하고 제안서를 냈으니까 검토를 하겠잖아요.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다. 예를 들면 과장님 저희가 견적을 드렸으니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검토를 마치고 구매가로 승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꼭 물어. 이게 스몰 클로징이라고 해요. 스몰 클로징. 여기서 스몰 클로징 말을 쓰거든요. 스몰 클로징이란 뭐냐면 뭐 살래 안 살래 아직까지 그건 아니에요. 아직 셋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 대 조직의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직의 의사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살래 말래 이걸 물어보면 이건 이제 개인 우리 그 일반 그 소비자 마케팅할 때뭐 살래 말래 물어보는 거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래 말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스몰 크로징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 견적 들었는데 이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구매가로 승부할 수 있어. 이번 주 금요일은 안 되지. 그때 검토 시간 더 필요해. 다음 주까지는 가능하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말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11월 말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1월 30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돈 내고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고. 아니, 지난번에 목요일까지 검토해서 금요일까지 넘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력을, 스몰 크루징을 하는 거. 이거를 왜 하냐면은, 그냥, 알았어. 그러면 넘어갑니다. 근데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가 한 말에 보통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음 주말 금요일까지 말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금요일가로 너희들 수 있도록 내가 좀 해볼게.ฉัน가 얘기했거든. 내가 얘기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셨습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몰 크로징을 하는데 만약에 스몰 크로징의 대답을 고객이 회피하거나 그 약속을 몇 번씩 어겨. 그러면은
준비 고객이거든. 말로는 설득. 아마 너희 기술 좋은데, 야, 이거 우리 꼭 한번 집행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 아, 좋아, 좋아. 그래. 좀 검토 한번 해서 검토 한번 줘봐. 제안서가 그래, 검토 한번 해볼게. 말로만 그러는 거죠. 그렇게 또박또박 우리가 확인하면서 스몰 클로징을 하면, 단계별로 매듭 짓기를 하면, 프로젝트가 살아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았어. 야,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었네.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데? 알았어, 검토해보지. 그거 다 주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한 발 뒤로 빼기 전략이에요. 이게, 직군에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죠? 그랬을 때는, 아주 지금까지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가 다 드렸고, 그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것 같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근데,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발을 이제 한 발 뒤로 빼는 거죠.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 말하는 걸 굉장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노란 신호등에 머물고 싶다는, 이거 지금 빨간 신호등이냐, 노란 신호등이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했을 때 고객이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않는다? 좀비 공개예요. 우리 견적서에 다 줬고, 기술자를 검토한다고 다 줬고, 프레젠테이션 다 했고, 다 설명했는데, 또 미정미정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게 1억짜리인데, 5천의 프로젝트인데, 미련이 가잖아요. 그 미련 때문에 자꾸 콧게 가지고 가다 보면은 좀비 공개한테 우리가 휘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마무리, 앞으로 더 열어다 우리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아니요, 아니요. 마무리할 거 없어.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거야. 야, 아직도 검토 중인데 나는 검토 다 끝냈어. 근데 다른 저쪽 부서가 아직 검토가 다 안 끝나가지고 그런 거지. 야, 나는 다 검토 끝냈어. 괜찮아. 더 이상 안 해도 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그렇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쪽 가서 한번 직접 프레젠테이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계속 그냥 가면 그냥 그 준비처럼 끌려다니고 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로 되는 전략이고, 네 번째는 마지막에 이게 현장 실험 같은 거 어떤 할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현장 실험 같은 거 한다거나 심지어는 견적 작업을 할 때도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견적 작업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견적 자료만 이만큼 내야 된다 할 때는 사실 그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일정 부분의 비용을 고객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고객한테. 이 포인트는 고객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실험한다? 야, 우리가 저희 실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성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했을 때 고객이 그래 알았어 너희 해봐. 근데 알았어 너희 해봐 하는데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들이 어떤 이쪽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실험하려고 했어. 성능을. 후반 이게 오다가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직접 보여주겠다. 제가 한번 좋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보여주러 갔어요. 증빙 들고 테스트하러 갔어요. 가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에도 어떤 회사가 와가지고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지? 자기가 직접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를 잘 모르세요? 그랬더니 자기를 테스트한다고 들어왔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자기들이 철새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그때 구상했죠. 테스트할 때 요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 테스트 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 조금 더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있는지 여기서 이제 지금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객이 보통 깜짝 놀랍니다. 니네 거 가지고 오는데 뭘 우리한테 뭐 돈을 내라 그래. 근데 고객이 그 비용에 대해서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면은 그 진짜 구매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들면은. 그러니까 또 실험할 때 다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텐데 실험할 때 모든 목표를 정하고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면 너희들 구매할 수 있냐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설비를 구매한다면은 테스트 비용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 당연히. 근데 본설비를 그러니까 성능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은 실비만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목표가 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심이 완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소정의 비용만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자체 받는 게 목적이라면 물론 저희는 본설비를 파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지만은 약간의 부담을 고객한테 주는 게 필요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고객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상으로 가서 테스트하게도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 가서 해보세요. 얼마든지 좋아요. 제가 그 정도는 뭐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살지 안 살지 몰라. 근데 통화를 주겠대. 그럼 영업사원은 도와준다 그러니까 빌려는 모양이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비용을 조금이라도 책임해야 된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돈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보고를 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조직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윗사람이 알아요. 그 윗사람이 야, 뭐 어떻게 돼갔냐? 너 그때 테스트 한다고 하지 않았냐? 결과 어떻게 됐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좀비 고객을 방지할 수 있는 또 좀비 고객을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일스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테스트 서로 괜찮은 한번 해볼까? 좋은데? 테스트 한번 해보면 좋겠다 했을 때 그런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떠져보는 거죠. 그때 고객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반응 이거 무슨 돈을 들어. 그건 안 되지. 그거는 구매할 의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준비 고객인데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준비 고객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컨셉이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면 고객 설득하는 거죠. 당연히 고객 설득. 그리고 그 고객 설득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몇 시까지 나왔죠? 5시까지 하면 10분 남았습니다. 금방. 이 고객 설득을 한다는 그 개념이 제가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고객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팔아야 돼. 고객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팔아야 돼. 라고 얘기를 제가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발주서를 받았어요. 발주서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치가 됐든 간에 이걸 놓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고객이 산 거냐? 아니면 내가 파는 거냐? 슈퍼 가가지고 샴푸 사러 갔어요. 샴푸 다 보고 나는 향이 중요하니까 이 향 딱 살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샴푸 파는 가게 있는 그 직원이 고객님 샴푸 사러 오셨네요. 어머 근데 고객님 머리가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지금 그 고르신 것도 좋지만 요 향에다가 털로 막는 기능이 있는 이 샴푸를 쓰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거는 대부분 다 가격이 훨씬 비싼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게 털로막이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요? 네, 고객님 정말 좋아요. 고객님 같은 나이 연배에서는 이거 딱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생애 좋죠. 첫 번째 내가 가서 나는 이 향이 좋으니까 이거 샴푸 사야지. 그러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사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산 게 사실은 아니고 그 친구가 파는 거죠. 발주서를 보면 발주서에 그 고객하고 피요를 받았을 때 데이터 시트에 우리가 영업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죠. 데이터 시트를 봤는데 데이터 시트에 예를 들면 제가 쓸 수 있는 해당 제품으로 구매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내가 파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미네이트 된 게 아니라 노미네이트 된 게 아니고 그냥 오와 이퀴블런트나 아니면 아무런 어떤 언급이 없어. 이거는 내가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그냥 사는 거예요. 고객이 사는 거에 고객이 마음대로 사게 내버려 두면은 고객은 전혀 엉뚱한 의사결정을 하죠. 왜? 고객은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그 고객을 잘 설명하고 잘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거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냐.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세 번째가 중요하죠. 제3자의 증거가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 영업할 때는 여러분하고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친구로 말씀, 저는 현장 기술 세미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듣는다. 제가 한 100몇십 회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을 다 다니면서, 제 전공 분야에 요거를 교육을 했었어요. 현장 기술 세미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외부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가가지고 그 고객에 관련돼 있는 엔지니어를 다 부르는 거죠. 모아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기술 세미나를 해요. 기술 세미나를 한다. 제품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고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냉장고를 판다고 하면 냉장고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냉각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기술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 기술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제가 그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왜 기술 세미나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고객하고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담하러 하잖아요. 그죠? 늘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갑각관계가 있다겠죠. 근데 현장 기술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저 앞에서요. 고객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가정도 부장도 시장도 있고 이사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그 한빛 원자력 발전소 할 때 발전소 소장님, 본부장님도 다 앉아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었어. 근데 그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어때요? 제가 선생님이에요. 그죠? 거기 계시는 분들은 본부장님이든 이사님이든 과장님이든 감독님이든 간에 다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에요. 실제로 학생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컨셉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고객하고 미팅하면서 늘 부득이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객 끝나고 미팅하고 갈 때 어휴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 큰 거 하나 배웠네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너무 기쁘거든요. 막 정말 기뻐요. 고객한테 이런 어떤 현장 기술 세미나 중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제품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제품을 이제 마지막에 진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기술 때문에 고객이 나를 존경하게 되는. 아, 저 사람 저축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제품을 야, 이런 제품 쓰는 게 좋아요. 그걸 어떻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술적인 어떤 여러분들 다 기술을 다 일각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현장 기술 세미나를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경우인데 그 제철소에 제철 24시간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삐삐 있었을 시절 실제로 있었던 삐삐 시절인데 그 현장 정리하시는 분들이 밤에 잘 때 삐삐를 차고 자요. 왜? 현장에서 돌발 문제가 생기면은 와서 그러니까 술을 해. 나는 굉장히 수업 때문에 안 되니까. 밤에 잘 때도 삐삐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숙부한 갈 때도 삐삐를 차고자 한다. 이런 정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오프로쳤던 게 뭐, 우리 아까 그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쓰시면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결론은 뭐야? 삐삐 풀고 주무셔야 된다. 설비 고장 풀고. 삐삐 풀고 주무셔야 된다. 이게 이제 혜택이에요. 베네핏. 근데 이게 뭐냐는 거지. 이 기술이 이게 좋아요. 저런 기술다. 이게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건 특정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특정점에 아무리 포커스 맞춰봐야 고객한테는 쏘와. 그래서 뭐 나한테는 뭐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이익하고 개인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인더스트리얼 마케팅 B2B 하면서 고객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의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얘기 설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고객 개인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예를 들면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설비 개선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그 설비 개선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지금 많이 시도를 하는데 옛날에 그 무인조 활동 이런 거 많이 했죠. QC 쪽에 그죠? 야 이거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개선 안 내라. 시도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채택이 됐어요. 그 이 사람 승진할 때 가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판매할 때 기술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혜택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혜택을 얘기할 때 회사의 이익하고 그 사람 개인의 이익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어떤 이익이 이 사람한테 있을까 생각하고 설명하는 게 유행한테 엄청나게 어프로치가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는 마무리를 잡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어, 영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앉아가지고 서류 작성하는 걸로 영업 다 하는 고객의 어떤 리퀘스트 받아가지고 서류 테크니컬 리뷰하고 이걸로 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은 좀 고객을 직접 방문해야 되고 고객을 방문하면 그 고객의 중요한 건 그 고객의 책상에 경쟁업체 서류도 발견할 수가 있고 경쟁업체 카탈로그도 발견할 수가 있고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마지막 레벨에서 조직 대 조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인 대 조직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조직이 이기죠.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울리 울프 외로울 때.
근데 아닙니다. 개인 고객이 조직이거든. 그 조직이라는 게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얼마나 많은 조직이 있습니까? 경영진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RM도 있고 쭉 조직들 이 조직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포커스가 영업에 포커스에 중심을 맞춰가지고 야 영업하는 너 혼자에게 영업하는 게 아니다. 이 뒤에 이 사람들 전부 다 너를 지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필요하면 픽업해가지고 생산사람 가서 고객 설계 쪽에 생산 쪽에 뭐 오퍼레이션 엔지니어링 뭐 QC 쪽 서비스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고객하고 미팅하고 면담하고 해서 그래서 영업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고객이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직으로 가야 돼요. 고객이 조직인데 내가 개인으로서 아무리 용빼는 제조를 했어도 영업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성공하려면 우리도 조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조직의 조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마무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술 영업이라는 거는 B2B에서만 나오는 거죠. 기술만 갖고 있어가지고 영업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영업만 잘한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과 영업은 곱하기 0입니다.